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방치된 2살배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돈을 벌러 나갔다가 사흘 만에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동승한 친구가 숨지자 사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를 둘러싼 의문이 결국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 결국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 쓸데없는 얘기 건너뛰고 바로바로 시작합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달 30일 저녁 제주시의 한 공공기관 1층 여자 화장실 세면대에서 한 여성이 손을 씻고 있었죠. 자, 그런데 거울 보는 순간 칸막이 틈 사이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자, 여성은 일단 밖으로 나가서 화장실 입구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화장실을 빠져나오는 한 30대 남성. 잡았다 이놈 하자 대답이 걸작. 점검 나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구속됐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자,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운동하면서 사반 보는 우리 엄마 도인경 여사, 사반 덕분에 운동이 재밌대요 하신 일산의 권서연님, 사반 입덕한 지 2년째 됩니다 하신 광주의 선봄님, 새벽 5시 제 출근길에 동반자입니다 하신 신대진님, 매일매일 어머머머머머머 하면서 보고 있어요 하신 김도희님, 요즘같이 춥고 힘들 때 따뜻한 손난로가 돼주는 사반입니다 하신 서민영님, 뾰로롱 소리가 정겹고 질리지가 않네요 하신 고형성님, 충남에서 편의점 합니다. 얼마 전 제가 결산하다가 실수로 모바일 결제권 하나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런데 세상에 손님이 그 돈 6,000원을 계좌로 보내준다고 연락하셨지 뭡니까? 먹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하신 김은혜님, 최현아님, 차서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 사반 뉴스 6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 가보죠. 손님 계산은 하셔야죠. 아, 먹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영상 보시죠. 자, 이곳은 경기 성남의 한 치킨집. 저 왼쪽 테이블 남성 3명 주목해 주세요. 아, 3명 있죠. 자, 치맥 먹으면서 대화 중인데 자, 잠시 후에 한 남성이 저렇게 일어납니다. 겉옷 챙겨서. 자, 한 사람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우르르 저렇게 뒤따라 나가죠. 자, 그런데 아차차차차차차 아우 계산해야지 하듯 자, 카운터로 갔는데 그 순간 주방을 한번 카운터로 갔는데 주방 한번 보더니 그냥 슬쩍 직원 없네. 아, 그럼 먹튀해야지 하면서 고고싱 저렇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 저희 먹튀 영상에 달린 댓글을 봤더니 어떤 분이 사건 반장 쟤네들은 먹튀는 보여주면서 눈길이나 끌지 후기는 맨날 없더라 하시더라고요. 왜 후기가 없겠습니까? 자수해서 광명 찾는 인간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얼굴을 가려주니까. 그렇죠. 만약 뭐 다른 나라, 특히 미국 같은 경우라면 저 경우 공개를 하더라도 뭐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 있고, 지금 보면 지금 3명이 5만 원치 치킨에 맥주 5잔 시켜 먹었습니다. 아하. 5만 원 시켜 먹고 가다가 한 명이 이제 좀 계산을 하려고 갔다가 주인 그 종업원이 없는 걸 보고, 종업원이 부엌에 뭐 있는 걸 보고 그냥 돌아서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무전취식을 했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 범칙금인데요. 이게 이 처음부터 돈을 안 줄 요량으로 했다 그러면 사기죄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저거는 지금 고의가 보입니다. 사기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전에 무전취식 왜 10만 원 이거 했냐면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울 때 너무 설렁탕 빵 한 조각 먹고 싶었는데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가는 경우 그것 때문에 한 거거든요. 아. 저 사람들 술 먹고 예. 치킨 먹고
뭐 5잔 먹고 네. 나가면서 저런 것까지 보호해 주려고 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CCTV가 다 있습니다. 지금 가려주긴 가려줬지만 경찰이나 뭐 주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저렇게 한다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고 저게 반복된다면 상습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사진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순댓국집 사장님과 손님의 문자입니다. 먼저 손님, 막창 순대랑 국밥 주문 좀 해주세요 했더니 제가 지금 출근 중이라서 저녁에 입금할게요 했죠? 자, 일단 배달 보내고 입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연락했더니 어머머머머머 애기 목욕 중이었어요. 어머머머머머 애기들 등원시키는 중인데. 자, 참 흘린 3번을 쓴 사장님. 그래서 좀 입금 좀 부탁드려요 했더니 이번엔 어머머머머머 애기들 보험료부터 낼게요. 월급날 입금 드릴게요 하고서는 자, 지금까지 함흥차사. 나 진짜 너무 싫어. 진짜 요즘 말로 이런 거 극혐입니다. 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전해진 사연인데요. 이 순댓국 가게에서 한 손님이 16만 원어치 택배 주문하곤 먹튀한 사연입니다. 이 손님은 출근 전에 급하게 주문한다면서요. 우선 택배 보내주면 저녁에 입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업주도 이 손님을 믿고 택배를 우선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돼서도 입금이 안 되니까 손님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이요. 아이들 목욕 중이다 라면서 미루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 재워야 한다면서 미루고 다음 날에는 아이들 등원시켜야 한다. 결국에는 아이들 보험료가 빠져나갔는데 다음 달 월급날까지 기다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겁니다. 이 참다 못한 업주가 입금 안 하면 이 조치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는데도요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자, 2번째 뉴스 이어가죠. 출근길 분노 유발자입니다. 자, 제보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앞차량과 접촉사고 나고서요. 정차한 버스. 자, 버스 기사와 상대 차주가 한창 실랑이 중인데 무슨 대화가 오가는 걸까요? 들어보시죠. 자, 아버지 뻘 되는 버스 기사님한테 사전에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오늘 오전 8시 20분쯤에 부산 강서구의 신호동의 한 대로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앞서 차량이 차선 변경을 했는데 정차를 위해 멈췄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급제동을 하면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앞 차량 차주랑 버스 기사의 언쟁이 그러면서 시작이 됐고요. 이 상대 차주가 먼저 버스 기사에게 발차기와 주먹을 날리는 듯한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30초만 CCTV 없는 곳으로 가자 기절시켜줄게. 자식까지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이런 모욕적인 언행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 싸움이 15분 이상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도착해서야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지하철 1호선 최고 빌런 이 단소 살인마 아시죠? 이 단소로 객차 승객들 때릴 것처럼 위협하길래 한 승객이 야 때려봐 했더니 안 때려 했던 그 단소 살인마. 똑같아요, 이 상황. 합의금 목돈 나갈까 봐 허공에 주먹질, 발길질 위협만. 아이고, 자, 팀장님, 따끔하게 한 말씀. 그렇습니다. 이 사고 났을 때는 사실은 사건 접수를 해서 보험 처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렇게 섀도우 복싱식으로 겁을 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리고 욕도 하고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은 그게 부메랑이라고 하시죠. 욕하고 나서 저렇게 행동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한테 오기 때문에 서로가 조금만 이해하시고 큰 사고 안 났다고 한다면 뭐 사고 났다 하더라도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요. 싸우지 마시고 저렇게 싸우다가 만약에 정말 싸우게 되면 법적으로,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막심하니까 절대로 싸우거나 저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타이어가 굴러와 와장창입니다.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자, 여긴 고속도로입니다. 문제없이 잘 가는데요. 갑자기 타이어가 보닛 쳤어. 자, 그리고 타이어는 또 저렇게 통통통통 굴러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나와 다른 이의 안전을 위해서 타이어 정비 이거 정말 주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타이어 빠진 차도 위험하지만 그래요. 그 뒤로 가고 있던 차들도 너무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가는데 화물 트럭에서 빠진 타이어가 저렇게 어떤 버스를 충돌하고 이제 이 차까지 충돌을 한 거죠. 근데 이 당시 그 차량에는 부모님도 계시고 4살 아이, 2살 아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그때 차량 보닛을 다 들릴 정도로 충격이 상당했다고 우리 모두 타이어 점검해서 안전운전 하자는 의미에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아직은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흰색 차 주목해 주세요. 자, 흰색 차 주목. 자, 그런데 갑자기 대굴대굴 타이어 보고 차선을 획 틀었어요. 자, 잘 피했는데, 잘 피했는데, 저 뒷차, 아유, 중앙 분리대, 아이고, 세상에 저 사고 크게 났다 저거. 아, 이번엔 말이죠. 사중 추돌 사고였다는데 세상에. 근데 사고 낸 차량이 무보험 차였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량이 지금 앞에 제대로 좀 나왔는데요. 트럭에서 바퀴가 빠져서 굴러가는 것을 피하려고 하다가 흰 차량이 검정색 차량하고 추돌을 하고요. 또 블랙박스 차량도 그 뒤 따라가다가 추돌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됩니다. 뭐 이렇다면 사중 추돌이 되긴 했는데 근원적으로 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트럭이라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그 타이어 때문에 지금 사고가 그럼요.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트럭에 보험이 돼 있다 그러면 대물 보상, 만약 다쳤다면 대인 보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험을 통해서 가능한데 지금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이고. 지금 보험 처리가 좀 될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차량에 가득한 저 수상한 낙사들, 어떤 놈이 이런 거야? 하고 봤더니 사랑하는 아빠가 타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빠 차라고 저렇게 써 있습니다. 손을 대고 그린 듯한 귀여운 손바닥 그림까지. 알고 봤더니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딸내미 에디션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예쁘죠, 팀장님? 그렇습니다. 재작년 온라인에 이제 핫한 그 내용이 나왔던 건데 뭐냐면은 저 차에 사랑하는 딸이 낙서를 했습니다. 낙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지럽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저 차 주인께서는 아마 위풍당당하게 멋지게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는 차를 낙서를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니까 저 모습을 보니까 다시 또 낙서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그린 걸 가서 지우질 않았어요. 저 같으면은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도색을 하지도 않고 낙서 가득한 걸 타고 다닌다. 근데 내용 보게 되면은 아빠가 타고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뭐 누렁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아마 키우는 반려견 같은데 저렇다 하더라도 보기는 좋은데 저분은 참 딸 바보 같아요. 저는 도색을 할 겁니다. 예? 아, 팀장님 하신다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이어서 보시죠. 자, 45세 미혼남 구혼 전단입니다. 소개팅 주선해 주시는 분 결혼 성사시 현금으로 1억 쏜다. 아,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45세 남성의 키는 180, 자수성가해서 아파트 건물이 있고요. 20년간 돈 버느라 바쁘게 살아온 탓에 이제라도 가족을 만들고 싶다 싶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만 장난 사기 전화는 거절. 이 전단 계약서 효력이 있으니까 언제든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자, 이자연 기자, 예. 생각 있다 없다? 저는 다른 분께 기회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 연락처하고 뭐 이런 게 다 개인 정보가 있어가지고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거? 글쎄요, 이게 참 사기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 마지막 문단에 경찰 지인도 많다, 장난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기재가 돼 있긴 합니다. 법적인 걸 좀 따져보면요, 돈을 주겠다, 성사시키는 거, 결혼 중개업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결혼 중개업이라는 게 민법에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명 계약인데 법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말대로. 근데 본인이 지금 뭐 1억을 주겠다, 예컨대 뭐 석 달 만에 성사되면 1억, 6개월 만에 성사되면 5천, 2년 이내에 성사되면 3천이거든요. 제가 좀 해드리고 싶긴 생각도 들긴 한데. 진짜? 근데 이제 사실 돈을 이렇게 건다는 게 예.
우리 어떤 마음하고 관념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모르겠지만 아. 그 부분 때문에 여성을 소개시켜주기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으면 내 돈 벌자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여성을 소개시키기에 좀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 않을까. 계약은 계약인데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렇게 보기 드문 계약 같은 느낌이 드네요. 박 변호사님 충격적인 사실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제가 저 사람보다 2살 더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마지막 사연 이어가 보죠. 네, 보여주세요. 시어머니의 독립선언. 아, 이건 또 뭘까요? 네, 이 아들 부부 집에서 나가서요 따로 살고 싶다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일단 이들 부부는 결혼 2년 차인데 이전부터 이 홀로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굉장히 걱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집을 팔고 이 시어머니를 신혼집에 모시게 됐는데요. 이 부부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혼자 남아 계실 어머니가 외로우실까 봐 주말마다 캠핑을 다닌다고 합니다. 밤늦게까지 모닥불 피우고 얘기 나누면서 이 시어머니랑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아들 집 떠나서 나 혼자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 아들 부부에게 이끌려 다니기보다는 남은 노후를 자신의 계획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이유였는데 하지만 이런 시어머니를 며느리는 붙잡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저 완전 딸 같은 며느리라고 저 스스로도 자부했는데 아니 세상에 집을 나가신다뇨. 저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완전 서운해. 계속 저희랑 오순도순 살아주세요. 네? 네?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알겠습니다. 이러면 또 재미없는데. 자, 다음은 시엄마입니다. 아이 몰라 딸 같은 며느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며느리 시집살이 해야겠니?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나도 이제 은배 오빠랑 여행도 다니고 그러고 살고 싶어. X. 알겠습니다. 은배 오빠부터 그럼 시작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며느리하고 아들의 심정은 정말 효도가 있기 때문에 참 가슴이 찡하긴 한데요. 실제적으로 내 인생은 나의 거, 마이 라이프거든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맞는 것이지 그 며느리랑 살게 되면은 아들 눈치 봐야지, 며느리 눈치 봐야지 이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시고 용돈이나 잘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소장님.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이렇게 모시고 살려고 하는 마음은 예쁜 마음이죠. 근데 요즘 어머님들 사실 자식하고 살면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밥도 내가 차려줘야 된다는 생각. 아무리 며느리가 차려주셔도 어머니도 또 내가 좀 차려야지 이런 생각 요즘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자유로운 시간도 필요하시는데 계속 이제 아들 며느리 눈치 보시게 되시고 그리고 이 신혼집이잖아요. 곧 아기 낳으면 이제 어머니 어떻게 멀리 내다보신 건가요? 멀리 내다보시는. 이런. 네, 며느리가 멀리 내다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또, 네. 양쪽 모두 멀리 내다본 아주 장기적인 안목. 어머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거짓이 아닌 이상 지금 어머님이 저런다는데 그거를 억지로 이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산다고 뭐 하면 모르겠지만 가신다고 하는데 왜 어머님 뜻을 거역해 가면서 아니 내가 딸처럼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는데도 뭐 근데 어머님 뜻이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나가신다잖아요. 네. 다 말씀. 말할 게 더 이상 말할 없는데 게 이거를 없- 갖고 예. 그렇죠. 자, 이 기자 뭐 본인 생각도 좋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도 정리해 주시고요. 네, 일단 있는 그대로 뿅님은요 며느리 눈치 보는 게 힘드셨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해주셨고요. 독도연님도 시어머님 오히려 피곤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별루별루님은 은배 오빠랑 여행은 다녀야지라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김선자님은 어머니가 왜 그러실까요? 나이 드실수록 더 같이 사셔야 해요. 차라리 동호회를 다니세요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대체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시어머니의 그 자유로운 노년을 보장하라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는 5월 20일에 결혼하는 김정아님 보고 계신가요? 이 딸 결혼식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툭하면 눈물을 보이신다는 부모님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집으로 시집 가니까 더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부모 마음은 자식과는 다른 것 같다고 하시네요. 자, 수원 화서동 사시는 아빠 김영규, 엄마 이은정 씨, 나 행복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오라고 전해달랐습니다. 어느 각도에서도 섬세하게, 어느 각도에서도 자연스럽게. 오늘부터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라인 휴메딕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감기 시작했다. 탕콜 마셨다. 마시니까 빠르다. 감기엔 탕콜. 인천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방치된 2살배기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 엄마는 돈을 벌러 나갔다가 사흘 만에 집에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자, 저희가 말이죠. 이런 사건을 잊을만 하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살배기 아이가 또 혼자 집에 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2살배기 아기가 인천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119에 신고가 접수된 시각이요. 지난 2일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이 한밤중에 귀가를 했는데 생후 20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 이런 어머니의 신고였는데 현장을 조사하고 이 경찰이 아이 엄마인 20대 여성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아이를 홀로 집에 방치해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자, 2살배기라면은 뭡니까? 지난해 태어난 아기예요. 예, 세상에. 자, 근데 그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갔다? 왜 그랬답니까? 왜? 그렇습니다. 이 엄마가 하는 말은 사실은 아이가 3일 동안 있으면서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또 대소변을 못 가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문에 혼자 또 공포스럽겠죠. 그런데 그 아기 엄마는 이제 긴급 체포를 당해서 진술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지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카센터에서 일을 해달라고 하니까 일부러 갔습니다. 했는데 일하다 보면 너무 늦게 끝나요. 그리고 또 일 끝나면 술 한 잔을 먹었나 봐요.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모텔에서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기 엄마가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동안 방치했다는 거는 이거는 변명일 뿐인데 사실 이 변명도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20개월 먹은 애를 갖다가 혼자 놔두고 3일 동안이나 집에 안 갔습니까?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확인을 아직 하진 않았지만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카센터 일을 했다는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그 카센터하고 집까지 과연 거리가 얼마나 되냐. 정말 늦은 시간이면 도저히 집에 그건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은 들지만 정말 도저히 갈 수 없는 거리였나요? 갈 수 있는 거리였죠. 왜냐하면 같은 인천이니까요. 이 카센터도 인천에 있었고요. 집도 인천 미추홀구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출근, 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아이가 혼자서 지금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술도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술을 마셨다고 해도 모텔 갈 돈은 있고 왜 차 탈 돈은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술도 마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예상을 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의식주가 다 안 되는 2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기저귀 안 뗐을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 그 기저귀 누가 갈아주나요? 다 뭐 눅눅해지고 썩을 수도 있고요. 식은 당연히 그 나이 때 아이가 어떻게 챙겨 먹습니까? 2살 아이가 굶으라는 거죠. 낮잠 뭐 간식도 줘야 되고 낮잠도 줘야 되는데 밤에는 또 얼마나 무섭고 이때는 막 정서 교감이 되고 사회 작용이 필요하고 엄마의 품이 가장 중요할 때인데 엄마가 사라져 버렸어요. 깜깜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아이가 공포심으로라도 탈진해서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외로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갔겠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 경찰 조사 과정에서요.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래도 보일러는 켜놨어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밥도 혼자 못 챙겨 먹는 아이가 혼자 있는데 보일러는 켜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 사실 최근에 한파가 있었죠. 그 얘기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부검을 좀 해보니까 2살 아기가 지금 외력에 의한 상처가 있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부검 자체가 1차 소견이긴 한데요. 그래서 결국은 굶어서 장기간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서 사망하고 추정이 되고 정확한 어떤 사인은 정밀 부검 해봐야지 나오는데 문제는 저게 보일러를 틀어놨기 때문에 한파에 의한 어떤 사망이라기보다는 먹지 못했어. 또 우리 소장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보일러를 다 틀어놨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자신은 잘못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것입니다. 팀장님, 그러면 아이가 만약에
배고픔 속에서 죽어갔다면 막 정말 자지러지게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웃들 혹은 뭐 가족들, 다른 가족들 뭐 좀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기 아빠하고는 별거중이에요. 이혼하지 않고 별거중인데 별거중이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정부에서 한 25만 원 정도로 수당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 아빠가 생활비로 일주일에 5에서 10만 원 정도 생활비를 줬는데 너무 작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수도 미납 요금 통지서가 덕지덕지 붙은 거 보니까는 아마 돈이 부족하니까는 요금도 못 냈었고 또 한쪽 구석에는 아이가 타던 유모차가 위에 이제 뭐 먼지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참 빈곤하게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그 이웃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분은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 이사 와서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건 봤다. 근데 그거는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 다른 주민 같은 건 뭐라고 했냐면은 아기를 나는 구경도 못했고 아기 울음소리도 못 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피의자죠. 이 피의자는 사실상 이웃들하고는 교류가 없었고 남편하고도 교류가 없고 별거중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 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아무리 생활고가 있다고 했어도 아까 술 마실 돈은 모텔에서 잘 돈은 예?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래요. 뭐 일단 생활이 어렵다고 치죠. 네. 그 보통 정부에서 공적 구조는 있지 않습니까? 기초 생활 수급자라면요, 이 복지 제도가 갖춰져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가정 역시 행정센터에서, 관할 행정센터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특히 처음에 이 전화로 권유를 했어요. 남편, 피해자 남편이죠. 아빠. 복지 제도가 있으니까 당신들 신청을 하면 여러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몇 번을 2번 정도 요청을 했는데 안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직접 집에 찾아가 가지고 이런 어떤 제도를 알려고 했는데 당시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안내문만 두고 왔는데 이렇게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고 이러다가 결국 단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받을 돈이 뭐 아동수당, 양육수당 같은 거 하면 최소 아이를 위해서 한 25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거 나중에는 아빠 계좌에 입금이 됐다고 하는데 제대로 좀 받고 했으면 이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해서 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유사한 사건들 보면 뭐 정말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엄마들이 간혹 어떤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고 경찰에서도 그 부분을 굳이 얘기하지 않는 거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거는 제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소장님, 당장 저도 소장님 강아지 키우시죠? 네. 개 혼자 놔두고 이렇게 사흘 동안 그냥 가실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다가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통신비도 못 내고 수도세도 못 내고 뭐 이랬다는 걸 보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행복복지센터에서 아빠한테 전화해서 기초수급 대상 될 수 있으니까 신청하라. 엄마에게도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집에 있지 않아서 못 만났고 그다음에는 전입을 한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질 않았대요. 그러니까 지자체하고 끊겨버린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는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면 있다는 거죠. 근데 양육수당도 안 받는다 그러고 기초수급자도 안 하겠다 그러고 연락도 안 되고 신청도 안 하고 이러면 도대체 본인들 뭐 힘들고 어렵고 배고픈 것까지는 뭐라고 못 하겠는데 2살 된 아이를 키울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긴 한가. 엄마 아빠로서 책임감이나 어떤 의무감을 느끼기는 한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이 예.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자, 이제 결국 아빠 책임 문제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엄마 같은 경우는 뭐 살인 내지 이런 것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또 아빠 계좌로 꼬박꼬박 받았던 부분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2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 알고도 지금 계속 받았다 그러면 뭐 사기죄라든지 다른 게 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다각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호남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동승한 친구가 숨지자 사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지난해 10월 호남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였어요. 네, 지난해 10월 26일인데요. 새벽 1시 반쯤이었습니다. 이 술에 취한 채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에 이 전주나들목 인근에서 앞서가던 4.5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현장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후면 충돌인데도 차의 파손 정도가 상당한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아유. 당시 이 트럭 들이받은 포르쉐 차량에는 2명의 남성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현직 경찰관이던 김 씨가 현장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전북 전주의 한 술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고요. 그 뒤에 이동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함께 탑승한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사망한 이 경찰관 김모 씨는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에 사고가 발생해서 아이고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사고 현장에서 사고 차량에서 혼자 살아남은 남성. 자, 사고 직후에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황당한 얘기를 했다는데요. 유족의 얘기로 당시 상황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가해자는 이제 풀숲 속에 해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이후로 그 병을 실려가고 나서 그 경찰 조사를 오니까 해서 자기가 운전 안 했다. 그 제 동생이 운전했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제 동생을 저는 해서 30년 넘게 봐왔지만 절대 술 먹으면서 운전을 할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항상 술을 마시면 차를 무조건 놓고 가고 걸어가거나 아니면 술자리가 늦어지면 항상 저한테 해서 태우러 와달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저 혼자 살아남은 남성 갑자기 숨져 있는 친구를 향해서 음주운전 제가 했어요. 제가 운전했어요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피해자가 뭐라고 했냐면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내가 운전한 게 아니고 옆에 탔던 김모 씨 경찰관이라고 그러죠. 참 안타깝습니다. 신혼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남성 친구가 운전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김 씨의 그 사망한 김 씨의 뭐 유족이라든가 지인이 볼 때에는 김 씨가 술 마실 자리에 가면은 차를 안 가져가든가 술 먹었으면 차를 놓고 오든가 걸어온다고 그러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저히 자기가 시간이 못 될 경우에는 형한테 연락해서 형, 나 데려가라든지 아버지가 가서 픽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술 먹고 운전할 사항은 그럴 사람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고 차량이 들이받은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죠. 이 트럭 운전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랬어요라고 했다는 사람이 말을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기를 한 건지. 트럭 운전사가 이제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누가 운전했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를 찾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요 옆에 무슨 풀숲이 있었어요. 그 풀숲으로 들어가서 숲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숲 속에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운전자냐? 그랬더니 맞다 그런 거예요. 당신이 운전했냐? 그랬더니 맞다. 내가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당신 친구 죽어가고 있다. 너무 심각하니까 일단 빨리 나와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보니까 친구가 이제 거의 사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사망한 모습을 보더니 사실은 얘가 운전했다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사고 직후에 트럭 운전사분이 내려와서 이제 이거 어떻게 된지 막 상황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운전자가 없어. 운전석이 비어 있어요. 이 운전하는 놈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이 주변 숲을 찾아보니까 이 운전자가 거기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랬더니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봐. 근데 이 운전 누가 한 거야? 그랬더니 처음에는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야, 너 친구 죽어가고 있잖아. 너 빨리 와서 좀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딱 보니까 진짜 조수석에 앉은 친구가 의식을 잃은 채로 죽어가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운전 얘가 했어요라고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 이 증언대로라면 이게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사고가 발생한 지 석 달이 흐른 바로 어제 경찰이 제가 했어요라고 했던 그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 구속을 했는데 자, 바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A필러에 묻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예요? 자, 일단은 이 사건이 CCTV 영상을 보았을 때 그 완주 식당에서 술집에서 먹을 때는 지금 운전자하고 그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는
어떻게 앉았는지가 결정적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누가 운전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증거가 하나 발견된 겁니다. 지금 나왔는데 A필러. A필러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자동차에 보면 저기 지지대 같은 거예요. 첫 번째 지지대가 앞에 있는 게 A필러, 중간에가 B필러, 제일 뒤에 운전 그 C필러인데 앞에 A필러의 조수석 쪽에 피해자의 DNA가 검출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거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운전자한테 추궁을 하니까 결국은 내가 운전을 했다라고 시인을 하고 또 자백을 한 겁니다. 일단 그 현재까지는 이 피해자분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지는 확인된 건 아니고 사고 나서 이렇게 막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렇죠. DNA가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네. 추정만 할 뿐인 네. 거죠. 자, 그런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숨진 남성 고인은 현직 경찰, 그것도 그러니까 신혼 여행을 막 다녀온 현직 경찰분이었습니다. 유족들은 음주운전이라면 한사코 이렇게 막 치를 떨던 피해자가 왜 그 음주운전 차량에 탔을까? 그 배경을 놓고도 뭔가 좀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유족들의 얘기 잠깐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렸을 때 친구였는데 고등학생 올라가고 그 성인이 되면서는 그 거리를 꽤 많이 둔 친구입니다. 뭐 소년원에 왔다 갔다 했다는데 네, 맞습니다. 해서 깡패 생활을 좀 했다고 해요. 폭행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고 있고, 제 동생이 이제 해서 청첩장도 이제 안 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해서 그 말로 듣기로는 그 결혼식 끝나고 나서 그 청첩장을 안 줬는데 술을 사주겠다고 해서 집 앞에까지 찾아왔다고 해요. 자, 들으신 것처럼 청첩장도 주지 않고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야, 너 결혼했어? 야, 내가 술 한잔 살게 하면서 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짓을 벌였다. 네, 숨진 피해자가 이 연락을 받은 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이 중학교 동창인 20대 남성의 연락을 받은 건데, 이 피해자는 그전에는 남성에게 따로 청첩장 준 적도 없고, 이 결혼 소식을 알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는 의미기도 한데요. 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이 남성이 결혼 축하한다면서 술 사겠다면서 자택 근처로 찾아온 겁니다. 이 유족들은 피해자인 동생은 그 해당 남성과 성인이 되면서부터 거리를 좀 뒀었다고 합니다. 청첩장도 안 줬던 친구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사고를 내고 또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도망간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를 했는데요. 또 이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자인 이 남성은요, 과거에 소년원에 유치됐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다른 사건에서 폭행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자, 제 추측인데요. 소년원에 있었던, 그리고 또 지금은 또 다른 폭행 사건으로 입건돼 있는 상태인데 예전에 내 동창이 현직 경찰이야. 자, 팀장님,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결혼식에 초대도 못 받았지만 그렇죠. 뭐가 됐든 현직 경찰 좀 알고 있으면 이래저래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청을 안 받았지만 만나서 술 한잔 산다고 친한 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당시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 포르쉐 운전자가 뒤추돌할 때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속도로 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더 컸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요. 당시 이제 유정이 보니까 아까 CCTV 찍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CCTV를 보니까는 둘이서 언쟁 같은 걸 하는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내용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차에 탑승을 했는데 차에 탑승은 바로 시동을 걸고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3분 내지 한 5분 정도가 시동을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대화를 했을 건데 경찰에서 조사할 때 그럼 차 안에서 무슨 얘기냐냐 했더니 본인은 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족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친하지 않은 이 친구가 왜 갑자기 동생을 찾아왔고 피해자한테 어떤 얘기를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블랙박스라든지 CCTV 또 그리고 진술 조사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정확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유족분들이 또 한 가지 좀 공분하시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고 이후에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고인에게 뭔가 이 음주운전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 더하기 네. 또 뭐가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거짓말까지 했고 정말 이제 이 착실하던 친구가 사망을 했으면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무릎을 꿇어도 부족한데 한 번도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본인은 이 가해자는 이틀 만에 퇴원을 했어요. 자기 부모님을 시켜서 이 친구의 가족에게 합의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본인이 굉장히 괴로우면 조용히 좀 반성하면서 있어야 되는데 SNS 아이디를 욕으로 바꿨어요. 우리 아는 그 숫자를 딱 바꿔갖고 굉장히 나 지금 신경질 나고 화나고 열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분노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가족들은 정말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 내 동생은 정말 명예로운 경찰관이고 착실한 동생이었다. 그리고 신혼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중형죄를 선고받아가지고 잘 복역해서 내 동생을 정말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SNS 아이디를 그 CX 그 욕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일단 구속이 됐어요. 네, 지금 위험운전치사상 특검법상의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이 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지금 재질이 좀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하고 합쳐가지고 조금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살인 혐의로 20대 엄마가 검거되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50대 여성이 친엄마로 확인된 건데요. 50대 여성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되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왜 이런 결론이 내려졌을까요? 자, 이거 좀 설명을 듣고 워낙 유명했던 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좀 오래 지난 사건이라서 2년 전 정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잖아요. 네, 이 사건은 2년 전에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짜리 여아가 숨진 지 6개월 지난 상태로 발견이 되면서 처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수사 초반에는요, 20대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이렇게 보여졌는데 DNA 검사에서 이 사건이 반전을 맞게 됩니다. 친어머니인 줄 알고 있던 20대 여성은 실은 이 아이의 언니였고요. 외할머니로 알고 있었던 50대 여성 석 씨입니다. 이 50대 여성 석 씨가 친어머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석 씨는 2018년 봄쯤에 이 구미의 산부인과에서 이 친딸이 출산을 하긴 했습니다. 이 친딸이 낳은 아이와 자신이 어딘가에서 나와왔을 이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딸이 살던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옮기려고 한 사체 은닉 미수 혐의까지 더해져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게 참 복잡해요. 그렇죠. 예, 1심, 2심은 유죄. 자, 그런데 대법원 판단이 달랐습니다. 자, 1심, 2심에서는 징역 8년이 선고가 됩니다. 아이를 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유기 아니냐라고 해서 선고가 됐는데 대법원은 사실은 이 사실관계를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법률적 부분을 심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과연 증거가 제대로 증명됐느냐 이 부분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아요. 석씨 행위를 좀 약체적으로 판단하려면 목적 의도도 좀 알아야 되고 행위 당시의 정황도 봐야 되고 수단 방법도 봐야 되고 비한 그 상태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리, 증명 같은 게 매우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체중이 급변하고 이런 것도 출산 이후에 증명이 제대로 안 됐고 아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출산한 게 의심되는 시점에 행적도 제대로 안 보인다. 이게 안 됐다면 2심, 사실심에서 정확하게 심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리를 하라고 이 2심 법원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어제 2심 법원에 야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봐 하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또 선고가 있었죠, 2심. 그렇습니다. 원래 1심과 2심에서는 미성년자 약취하고 사체 은닉 미수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하급심으로 내려보내니까 파기환송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미성년자 약취는 무죄,
그다음에 사체 은닉 미수는 유죄를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석 씨가 언제 아기를 낳은 거야? 그리고 아기를 낳았다고 한다면 언제 어느 때 바꿔쳤느냐? 요거를 검찰에서 증명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DNA는 맞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면 석 씨는 지금 애 안 낳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증명을 검찰에서 반박할 증명이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아까 말했듯이 약취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석 씨를 풀어준 거죠. 자, 이 석 씨가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 씨가 친엄마인 거는 DNA 여러 번 조사를 했지만 다 맞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DNA 검사 지금 6번 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9.99999인데 이게 사실 그럼 0.0000001은 오류가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면 그렇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인데 100%라고 그 확률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 100%다를 99.99999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도 지금 한두 번을 한 게 아니고 여러 번을 해서 이 아이의 엄마는 석 씨다라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엄마라고는 봐야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뭐 그 2018년 3월 정도에 자신이 사용하던 PC로 출산 준비, 셀프 출산 이런 거를 검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에 뭐 육아 일기, 임신 태교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았고요. 그리고 임신 추정위원회 생리대도 사지 않았는 등등 엄마인 지금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자, 결국 이제 검찰이 그 아이 바꿔치기 이걸 한 걸 명백한 어떤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간접적인 증거들만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인정이 안 된 거고요. 일단 공소 요지의 핵심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있고 딸이 낳은 아이가 있는데 이 둘을 바꿔치기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DNA 재검사까지 진행하고 증인 10명 정도의 말까지 들었는데 이 혐의를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진술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증거로 제출된 숨진 여아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직후의 사진과 그보다 며칠 뒤의 사진이 같은 아이냐 이거를 보려는 건데 영상 분석가가 감정을 했는데요. 동일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는 이런 공소 사실과는 배치되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석 씨가 정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언제 어떻게 바꿔치기를 했는가 그 행적이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는가 이 부분도 쟁점이 됩니다. 이 범행이 인정이 되려면 일단 석 씨는 운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석 씨가 자신이 어딘가에서 낳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를 하고 이 자기가 데려온 이 딸의 아이는 어딘가에 유기한 뒤에 가족들 몰래 귀가까지 했다는 건데 이 시간에 이런 행적들이 드러나지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요. 이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자, 결국 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현재까지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보여주시죠. 진실은 엄마만 안답니다. 자, 소장님.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 그 사망한 3살 아이의 친모, 외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친모인 그 석 씨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게 됐죠. 정말 진실은 본인만 아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어제 만에 풀려났다고 2년 만에 어제 풀려났다고 합니다. 파란색 수의 벗고 검정색 패딩으로 갈아입고요. 남편은 펑펑 울면서 고생했다라고 석 씨를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석 씨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으니까 절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교도소에 있는 딸 이제 너무 안타깝다 딸을 보러 가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 진짜 손녀딸 그렇죠.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예. 만약에 또 그 딸이 있다 그러면 범죄가 입증이 되는 거죠. 아, 뭐 이것도 좀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시체 없는 사건인 거예요. 아. 시신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치기 한 거는 거의 확실한데 정황상 봤을 때는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꿔치였으면 그 시신이라도 아니면 살아있는 뭐가 발견이 되는데 발견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고는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상고를 한다고 또 밝힌 상황이고요. 저부터 사실은 입증이 쉽지 않았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진실은 이 엄마, 그 할머니자 엄마죠. 여기서는 엄마죠. 엄마만이 지금 아는 사실이고 이거를 뭐 다른 사건하고 비슷하게 누가 봐도 맞는데 법적인 어떤 증명이나 심리로 가버리면 이걸 유죄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나중에라도 조금 어떤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좀 발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별별 상담소 이어가죠. 삼 년 전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과 결혼한 한 씨. 하지만 한 씨의 시부모들은 결혼 전부터 한 씨를 탐탁지 않아 했는데요. 특히 시아버지는 집안이며 학벌, 직장까지 별 볼 일 없다는 이유로 매번 한 씨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1년 전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한 씨에게 동서가 생겼는데요.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무시와 차별은 더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한 씨와 달리 전문직 직업에 집안까지 좋은 동서는 결혼까지 반반으로 했다며 시아버지는 대놓고 한 씨와 비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명절이나 제사에 동서는 부르지도 않고 시가에 굳은 일은 전부 한 씨에게만 시켰다고 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시부모의 차별로 이혼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한 씨. 그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사연도 말이죠. 저희 제보 받은 사연을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실제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집단 지성 진짜 궁금하거든요. 많이 좀 들어와서 의견 남겨주세요. 자, 남편이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을 이렇게 학벌 또 뭐 집안 이런 걸로 무시를 하는 거죠? 일단 그 학벌 집안 이 정도를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한 씨는 작은 회사 격리로 일을 했습니다. 이 월급이 적다 보니까 모은 돈이 적어서 이 결혼할 때는 혼수 정도만 해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남편은 이름만 대면 전 국민이 다 알 법한 대학을 나왔고 대기업에 다녔다고 합니다. 또 결혼할 때 시가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셔서요. 이 서울에 대출 없이 자가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씨도 이 시가에 더 잘하려고 애써왔다고 하는데 이 신혼집이 시댁 근처였다 보니까 이 때마다 반찬이며 보양식이며 이런 걸 해서 가져다 드리면서 이 맏며느리 노릇을 잘 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께 뭐가 됐든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잘 해드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비교를 하고 무시를 하면 무시를 해요, 무시. 특히 시아버지가 좀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뭐 조금 실수를 하면 너 집에서 뭘 배웠길래 이러노?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게 계속 말이 돌아요. 우리 대구 분이셨군요. 아니 제가 지금 말하다 보니까 대구고 죄송합니다. 서울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지방직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아들이 집안이 얼마나 좋은데 정말 좋은 선자리가 많이 들어왔다. 변호사, 사장딸, 의사, 5급 공무원 그런 애들이 줄을 섰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한숨을 자꾸 쉬었대요. 그 얘기를 들은 이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소장님. 네,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정말로 좀 싫으신가 봐요. 탐탁치 않으신가 봐요. 왜냐하면 이 아버님께서 사람들을 만나면 자식 사랑, 뭐 그다음에 사위도 있다고 합니다. 사위 자랑 이렇게 잘 하시는데 며느리 자랑을 시작하면 입을 꾹 다무신대요. 아이고야. 그냥 뭐 별거 자랑할 거 없어도 아유 우리 애는 착해, 우리한테 잘해, 뭐 열심히 없는 얘기 살아. 지어서라도 해야죠. 이렇게 정도라도 해주시면 될 네. 것을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그러니까 너무 이 며느리는 옆에서 그거를 들을 때도 있으니까 가시방석인데 또 이러는 거예요. 집안에 조그만한 일이 있거나 손님들만 찾아오면 얘 너 오늘 집에 와서 요리 좀 해라. 이렇게 시시때때로 요리를 시키셨다고 합니다. 자, 뭐 무시하는 거 좋아, 뭐 괄시하는 거 좋아. 시집살이 안 시키면 거기까지는 또 그래도 좋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한 씨는 문제가 뭐냐면 결혼할 때 얼마 못 해왔다고 하면서 그 시부모가 항상 꾸중을 했는데 또 명절날에도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설거지 하는데 가만두면 되는 거를 내 덕분에 내가 좋은 집 사는데 너는 숟가락만 들고 결혼했잖냐. 그러니까 설거지 정도는 불만 없이 해야지라고 꼭 이렇게 자존감을 긁었어요. 그 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한 씨 입장에서는 묵묵히 참고 열심히 일하고 설거지도 하고 제사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속을 뒤집어 놓으니까 화가 은근히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있지? 뭐 이렇게 못해왔지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이 한 씨를 도와주거나 막아주거나 아껴줘야 되는데 이 남편 거기서 헤헤 웃으면서 그냥 안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무시를 당하면 남편이 막아줘야죠. 그런데 자기 남편가 무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 남편이. 그러니까 이 한 씨 입장에서 볼 때는 결혼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너무나 서러웠던 거죠. 또 뭐 헤헤 웃고 있어 또. 자, 아무튼 말이죠. 자, 여기까지는
뭐 어떻게든 그냥 참을 수 있죠. 참았어요, 실제로도. 자,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는데 말이죠. 부잣집 여자와 결혼을, 학벌 전문직 여성과. 네, 이 시동생이 5살 어린 여성이랑 결혼을 하겠다면서 인사를 왔는데 그 동서될 분이요, 이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이 사장 딸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동서 본인도 시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던 이른바 이 사자 들어가는 전문직이었습니다. 아하. 여기까지만 해도 이 시아버지 입이 귀에 걸렸는데 이 시아버지가 이 똑같이 집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랬는데 했더니, 이 동서가 어. 그냥 딱 반씩 내서 저희 공동 명의할 거고요. 반반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시아버지는 거의 동서 팬이 된 겁니다. 여기저기 동서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요. 뭐 내가 집 사주려고 했는데 우리 새아가가 당당하게 반 보태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똑 부러지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내가 첫째 며느리는 집 다 해줬는데 쟤는 숟가락만 들고 왔는데 네. 우리 둘째 새아기는 그냥 지가 그냥 반반 해가지고 들어 얼굴.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요. 예? 다 알고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말 안 해도 아는데 그런 말 계속 하기도 하고 명절 때가 되면 더 심각해집니다. 명절 될 때마다 당연히 첫째인 이 한 씨가 음식도 차리고 설거지도 하고 다 일 시킵니다. 당연히 네가 해라 라고 시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동서가 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나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하죠. 도우러 가면 아이고 그 참네. 자는 일도 똑부러지고 집안일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다. 완전 칭찬만 하고 한 씨는 차별하고 더 기분 나쁘게 된 겁니다. 소장님 너무 싫다 진짜. 나 딱 이 정도만 들어도 저 싫으네요 진짜. 근데 이제 결정타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그래도 여성은 남편이라도 내 편이 돼주면 아니야 너는 우리 부인이 수고했어, 우리 부인이 최고지, 우리 부인이 참 애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여성들은 또 참고 아내들은 또 사라지거든요. 남편한테 집에 가가지고 이제 속상하니까 막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동안 좀 참기는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자. 야, 혼수 몇천 달랑 해온 사람이랑 자기 집 사는데 반반 딱 낸 사람이랑 부모님 보기에 누가 더 이뻐 보이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쪽은 전문직이라서 돈도 잘 버는데 그러면 당당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야. 어떻게 하겠어? 그쪽이 그렇게 잘났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솔직히 너는 이 집 공짜로 얻었잖아. 그럼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지. 우리 가족도 나쁜 사람들 아니야. 이거 합리적으로 대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야, 이거는 진짜 주목을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사연, 저희 제보 받은 사연과 좀 유사한 어떤 내용의 그런 사연들을 제가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유별난 사연은 아니잖아요. 왕왕 있는 얘기인데. 근데 진짜 비슷한 얘기에 달린 제가 댓글들을 봤더니 지금 채팅창의 분위기와는 완전 달랐어요. 지금 뭐 채팅창이 일방적으로 지금 뭐 성토를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연에 달린 댓글들은 팀장님, 네. 너 솔직히 첫째 며느리 집 거의 그냥 공짜로 그렇게 시댁에서 해준 건 사실이잖아. 요즘처럼 아파트값 비싼데 그럼 이 정도도 뭐 감내 못해? 뭐 약간 이런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요?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런 댓글들이. 그분들이 이제 생각이 잘못된 건데 그 집을 명의로 해준 걸 아들을 잘 살아라 해준 거지 며느리 명의로 해줬을까요? 이 시아버지가 절대로 안 해줬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해준 거지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며느리가 또 자신 열심히 하잖아요. 제사라든지 설거지라든지 하면은 그 며느리를 아껴줘야지 그 집을 반반했다는 둘째 며느리를 가지고 또 위해준다? 이 시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거고 저 같으면 절대로 똑같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안 해도 압니다. 예. 이걸 충분히 알고 있죠. 그래서 더 우리 한 씨가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얘기해서 강조를 하고 계속 혼내고 한 사람은 차별해서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은 올려주고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그냥 며느리 괄시하는 거, 그것까지 오케이. 내가 어떻게든 참아볼게. 아이를 낳습니다. 네. 그런데 손자들까지 차별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일단 이 한 씨는요, 1년 전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돌된 아이가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동서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씨가 임신했을 때는요, 뭐 임신이랑 상관없이 제사며 명절 음식이며 그대로 전부 한 씨에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대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건데
동서가 임신을 하니까 아주 상전공주가 된 겁니다. 심지어 이 시아버지는 이 아이가 우리 새아가 머리 닮았으면 얼마나 똑똑하겠냐. 나중에 우리 집에서 인재 나오겠다 하면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아이 칭찬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 돌된 한씨 딸한테는요. 별다른 큰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공부 잘할지 뭐 그건 커봐야 알아요. 뭐 변호사, 뭐 저도 변호사인데요. 뭐 이 사람 변호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자녀분들 공부 잘하시잖아요. 잘했으면 좋겠어.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착하고요. 알겠습니다. 건강합니다. 예, 건강이 최고죠. 네. 자, 이쯤에서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전문직 동서와 차별하는 이 시부모, 심지어 이제 아이까지도 차별을 하는데 정말 어쩌면 좋겠는지. 자, 지금 뭐 일단 팀장님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이 시부모들을 그 한 씨가 설득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중요해요. 남편은 그런 상황을 조정도 해야 되고 대변도 해야 되고 내 편, 남편이라는 뜻이 남의 편이 아닙니다.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남편이 조정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한 씨 혼자로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남편을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세요. 근데 잘 설득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소장님. 저렇게 세상에 자기 부인한테 야, 너 솔직히 말해서 너 숟가락만 들고 온 거 사실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있으면 이 여성은 정말 자존감 너무 떨어지고 우울증이 걸리거나 아니면 그 가족이 또 진화가 되면 부부 불화가 생기겠죠. 이거 참기가 굉장히 어렵게 모멸감에 무시당하는 건 참기가 어려운 감정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남편이 좀 태세를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태세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 여성도 일단 자기 보호적인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가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계속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뭐 대꾸까지 할 수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기분이 안 좋은 그 자기 그 느낌이라도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약간 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존감만 떨어진다면 미래는 물 보듯이 뻔히 보이니까요. 어떻게든 밟으면 꿈틀이라도 해라.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비슷한 사연에 달린 댓글 중에서는 아니 솔직히 그렇게 숟가락만 들고 왔으면 아니 뭐 솔직히 뭐 이 요즘 뭐 집도 이렇게 시집에서 다 해줬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솔직히 어느 정도 감내는 해야 되는 그런 지극히 현실적인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는 그 말이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씨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 가난하다 또 알아요, 가난한 거. 그렇죠. 그걸 굳이 얘기해서 비교를 하는 게 이 부분이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남편도 지금 그걸 중간에 조율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뭐 차별이 강해서 이혼하는 사례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뭔가 금방 우리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우울증이 폭발해 버리거나 남편하고 다투거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이혼으로 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가정의 불화의 원인은 될 수가 충분히 있고요. 지금 단계라도 이 남편이 뭐 저는 키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남편이 얘기를 해야죠. 내준 거 아니냐고. 자기 준 거 지금 뭐. 그렇죠. 뭐 왜 아내 준 거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얘기를 해서 해결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진짜 엄청나게 성토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일단 유미란님은 뭐가 부족해서 참고 사세요라고 말씀하셨고요. SYD SK님은 그 잘난 집안이 며느리 잡는 데 쓰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또 경환님은 가족이 됐으면 차별 없이 이 동등하게 대해야지 아들이 불행하길 바라나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자식 위하는 건지 모르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글로벌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4차선 고속도로를 빠르게 가로질러서 달립니다. 차들이 다행히 서행하고 있어서 아찔한 순간은 모면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파란색 차를 계속해서 따라 달리면서 차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합니다.
왜 저래요? 이 몇 분 전에요. 이 파란색 차가 가드레일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차가 멈추질 않고 저렇게 눈길을 계속해서 달렸던 거죠. 이 상황을 목격한 저 남성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차를 바로 갓길에 세우고 자신은 파란색 차로 향했던 겁니다. 이 파란색 차 운전석에는요. 5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차를 세우기 위해서 조수석 문을 열어보지만 열리지 않았고 결국 남성은 다른 차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 지금 사람 살리려고 저러는구나. 맞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다른 남성이 차에서 내려서 이 남성을 도왔고요. 계속된 시도 끝에 차를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을 잃었던 여성은 이 도움 덕분에 늦지 않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 남성이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야구 마이너리그 팀에서 활약 중인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평소에 운동신경으로 한 생명을 살리게 된 거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남성은 많은 누리꾼들에게 영웅이 됐고 대사관에서는 이렇게 불러서요. 표창장까지 수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불러요? 불러서 표창장을 소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봅시다. 아, 저렇게 불렀군요. 예. 호주로 가볼게요. 낚싯배 위입니다. 한 소년이 난간에 매달려서 아빠가 잡은 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시크하게 아주 큰 물고기 한 마리를 턱 올려놓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요. 상어가 소년의 가슴에 달려들었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상어가 물고기를 낚아채려다가 소년의 가슴을 물어버린 겁니다. 다쳤어. 아우, 다쳤어. 네, 아주 크게 다친 건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이 소년의 쇄골에는 상어의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이 잠수복이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뚫고 이 아이의 몸에 상처를 남긴 겁니다. 이 상처는 작지만 그래도 8살짜리 소년에게는 너무 무서운 경험이었을 텐데 이 소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I went in the water. I was holding the trout, but then a shark attacked me. It just felt like a little bite that it just felt. It hurt a little bit on the chest, but that's it. I'm gonna go back in. 네, 이 소년의 아빠는요, 심지어 크게 놀라지도 않고 이 상어 만나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아유, 뭘 또 말을 그렇게 하냐 또. 아유, 진짜. 네, 아무튼 이 소년은 상어에게 물린 이후에도 물속에 들어갔고 본인보다도 큰 물고기를 잡아 올리기도 했답니다. 이 영상이 SNS에 화제가 되니까 누리꾼들은 겁도 없고 정말 대단하다. 나보다 어리지만 존경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보고 계신 새 좀 특이하죠? 분홍색 털을 가진 새, 우리가 길거리에 쉽게 볼 수 있는 비둘기입니다. 분홍색 비둘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없죠. 천연이라 하기에는 뭔가 어색해 보이는데 저 새를 구조한 단체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세계의 비둘기가 있지만 이런 분홍색은 야생에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 누군가에서 염색이 된 게 아닐까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강아지에서 이번에는 새까지 염색을 시킨 거죠. 이렇게 추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를 여는데요. 분홍색과 파란색으로 성별을 알리는데 그때 혹시 사용된 비둘기가 아닐까 추측을 한 겁니다. 너무한다. 너무해요. 한 광장에서 발견돼서 구조된 이 분홍 비둘기. 구조자가 분홍 키트를 보고 비둘기에게 플라밍고라고 이름까지 지어줬는데요. 발견 당시 털도 많이 빠져서 영양실조 증세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구조단체는 분홍 염색약을 빼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해봤지만 쉽지는 않았고 염색약 냄새도 너무 독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분홍색으로 염색된 비둘기는 이전에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회색 비둘기와 같이 있으니까 더 튀어 보입니다. 구조단체는 절대로 새를 염색하지 마시고 집에서 키우는 새를 야생에 풀어주면 안 된다고 당부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자동차 엔진룸에서 뭘 꺼내고 있어요. 그냥 딱 봐도 심상치 않은 물체입니다. 크기며 저 질감, 아우, 불길한 예감이 들죠. 남성이 자꾸 열심히 당겨보지만 떡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깊숙이 들어가네요. 뺍니다. 네,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는지 이젠 얇은 꼬리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우, 싫어. 그 꼬리 잡고 당겨보지만 소용이 없고요. 차주 얼마나 애탔을까요? 꺼내야 되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려서 이제는 자동차 부품까지 빼야 하는 상황까지 됐다고 합니다. 아우, 싫어. 예, 다행히 차 밑으로 내려온 건지 그 정체가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한 남성이 이번에 기필코 꺼내겠다는 의지로 당겨보지만 또 제자리에서 꼼짝이지도 않습니다. 사투 끝에 드디어 차 밑에서 등장한 이것 바로 보십시오. 2m가 넘는
도마뱀이었습니다. 아. 남성은 자랑스럽게 도마뱀을 들어 올리는데요. 그 크기는 어마어마무시합니다. 아우 싫어. 네. 자, 최국 지금 날씨가 선선한 날씨입니다.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날이 조금 추워지니까 이 도마뱀이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맸던 거예요. 도마뱀의 픽은 따뜻한 엔진룸이고 그 속에서 깊숙이 들어간 것이죠. 도마뱀도 좀 쉬고 싶었을 건데 꼬리를 마구 당기니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아유. 자, 차에서 탈출한 이 도마뱀 포대 자료에 담겨서 다시 야생의 폼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예.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내일 입춘입니다. 모두 대길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